이 기습은 그에게 얼마나 치명적일까. 춥고 서늘한 벽에 등을 대고 앉아서 그는 삶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을 온통 닫아 걸리라. 아, 달라진 건 없다. 내가 조금 지쳐 있었을 뿐. 겨울 우화. 신경숙. 어디다 뒀던가. 4칸짜리 여닫이 서랍을 온통 다 뒤져도 장갑은 보이지 않는다. 여닫이 뒷벽에 아이들이 보내온 크리스마스 카드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다. 심심해서 도착한 순서대로 붙여본 것인데 방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 그들의 어릿광스러운 그림 솜씨, 붙인 솜씨들이 웃게 만든다.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그들과 작별을 해야 하리라. 간수 잘해야겠다는 물건일수록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일수록 보관 장소를 몇 번씩 옮기고 만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어디다 뒀는지 그 행방을 잊어버린다. 기억을 살려 옮긴 장소를 한 켠씩 되짚어가면 생각지도 않은 틈서리에 그것들이 끼어 있다. 중요한 걸 메모해둔 쪽지가 묵은 수첩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밤새 순위를 매긴 아이들 성적표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기도 했다. 그때마다 망연해진다. 나도 모르는 구덩이 속으로 미끄러지는 기분이다. 생애 강줄기 한 자락을 움켜쥐고 26회를 흘러오는 동안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느라 허둥대고 있으면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허전한 욕망이 가슴을 휘젓기도 한다. 곧 시들어버리긴 하지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그 구덩이로부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가슴이 달아오르기도 한다. 정말 어디다 둔 것인가? 여닫이 맨 위칸 서랍을 다시 열었다. 작년엔 겨울옷을 벗어낸 다음에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끼었는데 구부린 몸을 일으키는데 비릿한 무엇이 입술로 흘러든다. 손을 갖다 대자 손등으로 붉은 핏물이 한 방울 맥없이 떨어진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뜯어 코를 막으면서 방바닥에 누웠다. 천장의 연속 사각무늬가 눈 안으로 쏟아진다. 지난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잠을 깨어 서걱거리는 감각들을 잠재우려고 저 연속 무늬를 따라갔었지. 천장 가운데쯤에서 우연찮게 누런 얼룩을 만났다. 얼룩의 끝간대를 찾다가 돌아왔을 때 그만 따라가던 연속 무늬를 잃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홀로 깨어있던 어느 밤엔가는 방 안에 누워 하늘을 보기도 했지. 낡은 한옥 청규화를 뚫고 저 연속 무늬 천장을 뚫고 나를 찾아온 별빛은 그대로 아름다운 꽃무더기였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 닥친다 해도 그 어둠 속을 몸을 세우고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뚫린 천장으로 통하는 길을 따라 나가서 지붕 꼭대기에 앉아 또 다른 별로 앉아있고 싶었다. 그리고 은밀하게 반짝이고 싶었다. 아주 오랫동안. 아, 그는 어디로 숨어버린 것인가? 창규는 정말 그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 지나치게 피곤을 느낀다고 생각한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다. 서 있는 것이 힘들어 교탁에 두 팔꿈치를 기대거나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수업을 해야 했다. 조금 오래 걸으면 이마에선 미열이 나고 등에선 식은땀이 났다. 온 몸에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귀갓길에 언덕을 오르면서는 정해놓고 2번씩 쉬곤 했다. 방학이 되고 정해놓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점점 더 그랬다. 어젯밤은 뭘 했던가? 창규의 전화를 받고 아침까지 잠을 잤는데 탁상식의 시침이 8시를 향해 가고 있다. 늦었다. 코를 틀어 막았던 종이 뭉치를 빼고 일어섰다. 저 동그라미는 뭐지? 벽에 붙어있는 설경이 아름다운 달력,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다. 뭐지? 생각이 안 난다. 가끔씩 찾아오는 이 아득한 상실감이 겁이 난다. 엉뚱하게도 장갑은 다락에 올려놓은 반지꼬리 안에서 나온다. 더는 낡아지지 못할 정도로 허름해진 반지꼬리가 못 입게 된 스웨터 실을 뭉쳐놓은 구석에 박혀 있어서 장갑이 빨간색이 아니었다면 못 찾았으리라.
거울 앞에서 장갑을 한쪽씩 꼈다. 빨때마다 줄어들고 털이 뭉쳐 꼭꼭 눌러주고 잡아당겨야 했다. 장갑에서 뜯은 보풀하기로 코 밑과 손등의 핏물 자국을 지운다. 거울 속을 들여다보며 매무실을 다듬는데 예기치 못한 눈물이 핑그를 돈다. 그리움인가? 명치깨가 움찔 아프다. 그리움이 아니라 회한인지도 몰라. 다닥다닥 늘어붙은 낡은 한옥을 밀어낼 듯 바람이 사납게 분다. 뼛속까지 들어갔다 나올 기세다. 목도리를 풀어 얼굴을 감쌌다. 한결 따뜻하다. 겨울에다 이른 시간 탓일까? 유난히 아이들이 많은 골목인데 한 아이도 만나지지 않는다. 내 얼굴을 알고 있는 아이는 놀고 있다가도 쪼르르 달려와 꾸벅 인사를 했다. 아이들은 겨울밖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 어디가? 연쇄점 여자가 묻는다.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을 하려는데 연쇄점 여자의 치마가 바람에 치켜지며 속내의가 드러나 웃고 만다. 오늘 약속 알지? 무슨 소리지? 약속이라니. 내가 대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이제야 알겠다. 달력 속의 동그라미는 어머니가 그렸지. 결혼을 하면 케냐 지점 근무를 해야 된다는구나. 함께 가게 될 거란다. 더운 나라라 마뜩찮긴 해도. 그리고 뭐라고 하셨던가. 집안도 괜찮고 성품도 좋다니까 한번 만나나 보자.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어머니는 면목 없구나. 그런 눈빛으로 나를 봤었지. 어머닌 케냐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게 걱정이신가 보던데 젊은 시절 몇 년 그런 경험도 괜찮지 않아? 더구나 결정 난 것도 아니고 맞선인데 뭐. 네. 시간이 더 지체될 것 같아 빨리 대답을 하고 걸음을 뗐다. 여자가 내 등에 대고 소리친다. 한시야, 시간 지켜. 어머니를 보면 나는 그리움으로 후들거리는 다리를 지탱하기도 힘들면서 그냥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만다. 교사라는 직업이 심드렁한 표정 연기를 더욱 원숙하게 한다. 내가 맡은 2학년 아이들은 감정에 거짓이 없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틀렸다고 생각되면 곧 수정을 한다. 표정도 솔직했다.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천질한 얼굴을 보면서도 나는 벌을 내려야 했다. 내가 아이들 앞에서 가장 힘든 일은 체벌이 끝날 때까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버스 정류장 맞은편 3층 건물 계단을 타고 밍크 코트를 입은 파마머리 여자가 키 큰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내려온다. 운전기사인 듯 싶은 청년이 건물 앞에 세워놓은 승용차 문을 열고 나와 꾸벅 고개를 숙인다. 곧 시동이 걸리고 차는 미끄러져 간다. 이문희 산부인과. 그들이 사라진 뒷배경으로 병원 간판이 보인다. 나는 목도리 속에 얼굴을 묻고 이문희라는 이름을 바라본다. 시간은 한참 더 지났을 것이다. 나는 달려오는 노란 택시를 향해 손을 쳐든다. 3학년 1학기 시험을 앞둔 강의실엔 그와 나 둘뿐이었다. 여름 햇살은 폭죽처럼 터져 묵은 먼지가 앉은 유리창에서 반짝 튀었다. 강의실 안은 정적이 감돌았다. 어느 순간 강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늘 그와 함께 있던 창규가 들어왔다. 창규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에게로 성큼 다가갔다. 나는 이상한 굴욕감으로 고개를 꺾어버렸다. 나가! 뒷자리에서 높아진 그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넌 도대체 뭐야? 돌아다 봤다. 창규는 서 있고 그는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이 창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어쩌면 쏘아보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가! 그가 손짓으로 문을 가리켰다. 창규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그의 책상을 소리나게 내리치고는 붉어진 얼굴로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갔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였다. 그의 얼굴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잠깐 창밖을 내다보던 시선을 거두다가 시선이 나와 부딪혔다.
고개를 돌려버렸다. 내가 창규였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는 동료들의 주동자였다. 그가 왜 합의에 찬표를 던지지 않았는지 의아스러웠다. 유리창밖 수목의 그림자가 늘어져 있는 건너편으로 동료들이 창규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게 보였다. 아, 나도 저들과 섞일 수 있다면. 입술을 깨물었다. 비질비질 웃음이 나왔다. 햇살 속으로 동료들 속으로 뛰어들려고 발딱 몸을 일으켰으나 늦어 있었다. 심란한 표정을 짓고 시험감독 교수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60여 명분의 시험지가 들려 있었다. 녹번동에서 택시가 신호에 걸려 멎는다. 외투에 두 손을 꾹 찌른 행인 몇 사람이 길을 건넌다. 모자를 눌러 쓴 소녀의 볼이 빨갛게 얼어있다. 저만한 소녀들을 보면 보풀거리는 꿈이 함께 보인다. 구겨지지 않는 백지. 무엇을 그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청혼의 꿈. 푸르다는 느낌만으로도 소녀들은 충분히 아름답고 신선하다. 그들에겐 금방 머리를 감고 나온 것 같은 향기로움이 있다. 등록금 융자 문제로 은발이 은성한 노 교수를 만나야 했을 때 소녀들이 갖고 있는 향기로움이 내게선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실감했다. 노 교수 주변엔 늘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노 교수는 무슨 말이라도 다 들어주겠다는 표정이 되어 있었다. 무엇을 물어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도와줄 힘이 있는 듯이 보이는 노 교수 앞에서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불행한 나를 조금도 떨지 않고 창조해냈다. 단숨에 만들어낸 나는 고혈압으로 전신마비가 된 아버지를 갖고 있었고 리어카 생선 장사를 하던 어머니마저 다리를 다쳐 있었다. 다음번엔 장학금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요. 마침말을 하며 실제로 나는 사뭇 비참한 기분이 되어버렸다. 노 교수는 힘을 주어 내 어깨를 다독여줬다. 용기를 내게. 자넨 젊지 않은가? 그에게서 특별히 다른 말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노 교수에게조차 그 말을 듣는 순간 몹시 짜증스러웠다. 학교 신문에 게재된 내 수필을 용케 기억해낸 노 교수는 열심히 하면 문필가가 될 가능성이 보이더라고도 덧붙였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열심히 하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던가 하고. 어디까지 가시죠? 차가 미끄러져 나가는 동시에 기사가 돌아다보며 물었다. 서울역. 어디로 그렇게 꼭꼭 숨었냐? 네 전화번호 찾으려고 그 변두리 학교까지 갔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창규의 목소리가 멀리 들려왔다. 듣고 있어? 듣고 있는 거야? 네. 좀 만나야겠어. 무슨 일이냐고 안 물어봐? 나는 피식 웃었다. 웃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정작 내가 그렇게 묻자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어쩌면 휴 하는 한숨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만나서 얘기해. 내일 아침 서울역 모인으로 와. 모인? 우체국 맞은편에 있어. 또 신호음이 울려왔다. 은영인 잘 있어요? 그래, 잘 있어. 잠시 말이 멎은 사이 전화가 딸깍 끊겨버렸다. 전화 속 목소리가 창규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소식을 전해주려는 것임을 나는 육감으로 느꼈다. 그날 시험을 끝내고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학교를 나왔다가 학교 뒷골목의 극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누구에게랄 것도 없는 증오와 나 자신을 어디론가 추락시키고 싶은 모멸감에 번갈아 시달리면서 몇 번인가 정신을 놓을 뻔도 하였다. 다시 학교 도서관으로 올라왔을 때 그가 구석자리에 환하게 앉아 있었다. 광장과 후문에서 동료들의 사박적 구호가 계속 들렸다. 누가 그를 보고 다음날 선언문을 낭독할 사람이라 할까? 그가 콧날이 오똑하고 그 오똑함 때문에 옆모습이 섬세해 보인다는 것과 머리숱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다.
모든 것이 무의하게 느껴졌던 내게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도서관 서쪽 창을 통해 저녁 햇살이 비껴들었다. 얼굴에 목에 땀이 끈끈이 배어 화장실을 2번 다녀오는 동안 물수건으로 꼭꼭 눌러 닦아내야 했지만 그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미열과 두통에 들떠서 나는 그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화장실도 안 간단 말인가? 나는 시험 공부를 위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었다. 그의 무저항, 그의 끈기와 맞서 있었다. 앉아있기가 힘들수록 단단해져야 해. 수없이 나를 다독였다.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글을 몇 번인가 훔쳐봤다. 그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고개를 들었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온종일 크고 작게 들리던 함성도 끊겨 있었으며 어느새 도서관 천장엔 형광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꿈을 꾸었던가? 허공에 헛손질을 하고 있는 난감한 기분으로 그의 자리를 바라봤다. 그가 펼쳐놓은 책 사이에 얹어놓은 안경이 먼저 보였다. 그가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가슴을 뛰게 했는지 난 한참 후에야 알았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후 내 괴롭히던 두통과 미열은 간 곳 없고 이상한 흥분이 전신을 훑었다. 오랫동안 나른한 무력감에서 허우적대던 의식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있다는 느낌. 그건 서먹하면서도 정말 황홀했다. 그의 구석자리 창밖으로 어둠이 휘장처럼 넘보였다. 책갈피 사이에 놓여있는 그의 안경을 노트장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책을 옆에 끼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동요 없는 표정을 흉내내며 도서관을 나왔다. 나는 시력이 괜찮은 편이었다.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그란 것쯤은 한눈에 가려날 정도로. 그 앞을 지날 때 불빛 아래서는 어둠 속을 못 보지만 어둠 속에서는 불빛 속이 환히 보인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벤치는 도서관 구석자리와 정면이었음도. 만일 내가 웃었다면 그렇게 웃었으리라. 감기가 드셨군요. 기침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을 백미러로 엿봤는가. 바람이 극성을 떠는 겨울 이른 아침 감기를 얻어 꽁꽁 얼어붙은 모습으로 택시를 탄 내가 백미러엔 어떻게 비쳤을까. 엉겹결에 적선을 받은 것 같아 언짢다. 인왕산 구비로 굽어져 쌓인 눈이 빠르게 스쳐간다. 쓸데없는 적이야. 그의 어머니 기침 소리가 떠오른다. 만지면 툭툭 터질 것 같은 가을 햇살이 운동장에 널려 있었다. 칠판에 필기해 둔 일년초와 단연초 식물들의 특성을 아이들이 자연 노트에 옮겨 적기를 기다리는 동안 창틀에 몸을 기댔다. 손바닥에 묻는 분필가루를 닦아내다 후문으로 들어서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걸음이 너무도 느려서 나는 그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다. 필기를 다 마쳤다는 기척을 느끼며 창가를 떠나왔다. 20여 분이 지나서였다. 숙제장에 차례로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데 사환 아이가 손님이 왔다고 전해왔다. 손님이란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은 그 손님이 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손님은 그의 어머니였다. 색시를 찾아오면 행여 그놈 있는 곳을 알까 해서. 가파르고 창백한 노인의 입술은 수분이 전혀 없이 말라 있었다.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낸 것도 아닌데 길도 어두웠을 노인이 어떻게 내 근무지를 알고 찾아왔을까. 그의 어머니를 부축하고 포플러 나무 사이 의자에 가 앉았다. 겨우 참아왔는지 노인은 기침을 토해냈다. 노인은 감추려고 애썼지만 한 번 뱉어낼 때마다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얼굴을 봤다. 그가 내게 연락을 주지 않는 동안 나는 그가 노인에게 가 있기를 바랬었다. 그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사실보다 내게 무심한 게 안심이 되었으니까. 무심한 데가 있는 놈이기는 하지만 힘이 들어서.
나는 불안하게 기침 소리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 발밑에서 나뭇잎들이 짓이겨졌다. 햇살이 너무도 눈을 아프게 찔러 자꾸 눈을 감았다. 환청인가 싶었다. 기침 소리, 수업 시작 벨 소리, 5학년 교실에서 들려오는 합창 소리들이. 노인은 당신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랬을 것이다. 내가 도시적 상승 욕구를 가진 여자이고 노인의 살 비듬내를 맡으면 소화 기능이 딱 멈추는 체질을 가졌다 해도 나와 마찬가지로 아들의 행방이 묘연한 것보다는 안심이 되었을 테니까. 내가 노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임에 화가 났다. 내가 묻고 싶은 말들을 노인이 내게 물어올 때마다 아득한 현기증이 일었다. 내가 먼저 노인을 찾아가지 못했던 건 두려워서였다. 그가 어머니 곁에도 없다는 걸 확인하기엔 너무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확인되지 않은 유보는 결과가 마찬가지여도 덜 두렵지 않은가. 개미들이 줄을 지어 포플러 가지를 타고 기어올랐다. 가려움증을 느낀 건 그때였다. 내 온몸을 가렵게 하는 것이 개미떼가 아니라 운동장으로 잘게 부서지는 마른 버짐 같은 햇살이 아니라 지친 모습으로 운동장을 바라보는 주름진 노인의 뺨에서 반짝이는 액체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에 대한 원망이 솟았다. 몹쓸 사람. 돌발적으로 끼어든 그 생각은 오랫동안 미루어 오던 일을 결정짓게 만들었다. 짧게 진저리를 쳤다. 힘들게 나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울고 있는 노인을 남겨두고 화단 뒤로 깔리는 그림자를 끌고 교무실로 돌아왔다. 유리창을 통해 노인이 몸을 일으키고 낯선 곳이라는 듯 사방을 둘러보다가 내가 걸어 들어왔던 화단 곁길을 한참 바라보는 걸 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후문으로 걸어갔다. 그때서야 자연 시간의 분꽃 사이로 보이던 느린 사람의 그림자가 그의 어머니였다는 걸 알았다. 운동장을 달려서 내 아이들보다 더 빠르게 달려서 후문 뒤에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녀의 메마른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고 싶은 욕구에 다시 한번 짧게 진저리를 쳤다. 새파랗게 얼었군. 모이는 창규가 한 설명대로 우체국 맞은편에 있었다. 창규는 변함이 없었다. 40분이나 늦은 여자에게 화를 내는 것 대신 여러 개의 담배꽁초를 보이는 것도. 미안해요. 창규는 그대로인데 나는 달라졌다. 난 창규에게 이런 식의 사과를 해본 적이 없었다. 40분에 1시간을 보탠 시간을 늦어놓고도. 그때는 나는 발랄하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숲속 같은데 들판 같은 데를 뛰어다니다 온 것 같은 야생 같은 그것은 무엇이었나. 추운데 커피나 마시지. 난 괜히 객적어서 모인 안을 둘러봤다. 나무 벽에 판화가 걸려있다. 네가 나는 곳까지 나는 날지 못한다. 너는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만 난 집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한다. 저녁에 오면 너는 들녘에서 돌아와 모든 슬픔을 꿀로 만든다. 7번도 넘게 읽으니까 네가 오더군. 판화 곁에 액자 속에 담긴 시구에서 눈길을 떼자 창규가 웃는다. 누가 쓴 시죠? 제목은요? 글쎄, 시인 이름은 몰라. 제목은 꿀벌이라 써있잖아. 맨 아래. 그렇군요. 대형 스토브 위에 놓인 큰 주전자가 물 끓는 소리를 내고 있다. 누가 쓴 시이든 내게 무슨 소용인가. 창규가 탁자 위에서 담뱃갑을 짚는다. 그래도 잘 참는데 서둘러 묻질 않으니. 그가 성냥불을 붙인다. 불꽃이 반짝 튀고 유황 냄새가 코끝으로 감지된다. 또 사북에 있어요, 그 사람? 창규가 연기를 뿜어내다 말고 나를 빤히 본다. 우선 목도리부터 풀어. 에스키모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 창규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겠다. 언젠가도 그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저렇게 담뱃재 털 생각을 잊고 있었다. 제풀에 겨워 깊게 타오른 재가 탁자에 떨어진다. 어?
알 수가 없다. 그보다 더 열광적이었던 창규는 저렇게 건재한데.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창규와 나 사이에 낯선 침묵을 깨준다. 검은빛 커피잔과 프림 설탕통을 내려놓고 간다. 마셨어요? 40분이나 늦었다는 거 잊었나 보군. 그렇군요. 장갑 한쪽을 벗고 프림통을 연다. 커피잔에서 더운 김이 솟는다. 뭐해? 설탕 5스푼째야. 들이부을 참이야. 내가요? 스푼을 든 채로 창규를 바라보았다. 누구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난 기분이에요. 가물가물하고 붕 떠다니는 것 같아. 창규가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끈다. 잊을만 하면 넌 날 안타깝게 해.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말고 좀 의연해져 봐. 장갑을 마저 벗고 목도리도 풀고 오버 단추도 하나쯤 따봐. 잘 지냈느냐고 한마디쯤 물을 수도 있잖아. 나를 통신사라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미안해요. 그런 말 듣자고 한 거. 얼른 손을 내저었다. 알아요. 그동안만도 얼마나 고마웠는데요. 꺼내지 않았어도 내 말을 알아들었는가. 창규는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인다. 한 모금도 빨지 않고 도로 눌러 끈다. 그답지 않게 안절부절 못하는 게 불안하다. 더 앉아있어야 너 속만 탈 테니 일어서 좀 멀리 가야 해. 안양. 창규는 저 혼자인 것처럼 일어서서 성큼 걸어간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치고 창규가 돌아다 본다. 뭐해? 면회 대기실 창밖으로 오르막길이 보인다. 양편으로 늘어선 나무들이 바람에 몸을 휘고 있다. 오르는 사람도 내려가는 사람도 없는 처음 보는 오르막길 풍경은 바람만 아니라면 영락없는 정물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무심한 풍경이 눈물을 핑 돌게 한다. 녀석이 자가용 운전을 했다는군. 사고를 친 거야. 어린애였는데 다리를 절단했대. 무릎 어디께가 꿈뻑 아프다. 휘청대는 사이 창규가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아준다. 썰렁한 나무 의자에 나를 앉힌다. 구석현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사내가 나를 건너다 본다. 의자 모서리 페인트 칠이 벗겨져 엉성한 나뭇결이 들여다 보인다. 창규는 내 어깨에 얹었던 손을 거두고 등을 보이고 좀 전에 내가 섰던 창가로 가섰다. 마음을 단단히 해. 난 말이야, 네가... 창규가 돌아서면서 말을 끊는다. 창규는 내 곁에 그림자처럼 서서 실패한 나를 부추겨주면서 난 말이야, 네가... 하곤 말을 줄인다.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냥 있으면 창규는 멀어지다가 잊혀지다가 불쑥 나타나 내 안부를 물었다. 난 부자야. 나한테 와서 편히 살면 어때? 다른 얘기 속에 농담처럼 그 말을 섞어놓곤 했다. 어때? 라는 물음표는 늘 제자리를 못 잡고 어설프게 흐려지고 말았지만 벗겨진 페인트 끝을 따라가 손톱으로 긁어냈다.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지난해 여름이었어. 숙인 시선 속으로 창규의 구두코가 잡힌다. 지난해 여름이라면 그에게서 소식이 끊긴 것과 시기가 맞아떨어진다. 그가 내게서 달아난 게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떻게 이제... 창규가 창문을 연다. 찬바람이 거칠 것 없이 들어온다. 난 알고 있었어. 놈이 동거인을 대라니까 날 댄 거야. 최종 공판까지 보호자 노릇 해줬다. 열었던 창문을 신경질적으로 다시 닫는다. 차단된 바람이 밖에서 윙윙 된다. 멍하니 그의 등을 바라보고 있다가 창규가 몸을 돌려 세우는 통에 정면으로 시선이 부딪힌다. 너무나 황급히 창규의 시선을 피한 당혹감으로 모아두었던 지저분한 페인트 부스러기를 바닥으로 쓸어냈다. 왜 여태 숨겼냐고 묻고 싶은 거 알아. 문이 열린다. 간수가 들어와 사내를 불러간다. 사내는 바닥에 침을 퇴뱉고
끌려가듯 간수의 뒤를 따른다. 녀석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어머니와 너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다고. 녀석이 그런 말 안 했어도 너에게 알리지 않을 작정이었어. 창규가 나무 의자 끝에 구겨지듯 앉는다. 갑자기 널 만나야겠다는군. 마지막이라고 단서를 붙였어. 그해 여름을 나는 기억한다. 느닷없이 사이렌이 울리고 라디오에선 음악을 죽여버렸다. 인천 지역이 적기로부터 공습을 받고 있다고, 실제 상황이라고. 실제라는 말이 그렇게 실감있게 들린 적이 없었다. 그 실제 상황은 중공항공용사의 귀순으로 밝혀졌다. 귀순기에 대한 대서특필이 게재된 맨 아래에 학교 측에서 그의 제명을 알리는 기사가 있었다. 구석진 곳에. 뭔가에 속았다는 느낌으로 나는 달아오른 8월의 아스팔트를 눈살을 찡그리며 걸었다. 안타까움에 적기도 전 속았다는 그 까닭물을 분노는 무엇이었을까? 신발 속까지 진득하게 베어든 땀,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기세의 그 8월의 폭양. 나는 거리의 모든 것들, 그 무더위의 모든 것들에게 적의를 느끼며 그를 찾아다녔다. 끊임없이 그의 뒷전에서 깜빡이던 내 안의 촛불 같은 것이 사랑이었다고 확신하면서 땅거미가 질 무렵 학교 강의실에서 그를 찾았다. 방학 중인 빈 캠퍼스의 나무들은 햇빛에 지쳐 늘어져 있었다. 사위는 죽은 듯 고요했다. 일몰의 잔향을 받고 그는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다만 물날린 청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앉아있는 대학 3학년생일 뿐이었다. 알 수 없었다. 거의 3년 동안이나 마주쳐온 정든 친구들과 책상과 웃음소리들로부터 왜 그를 떼어놓으려 하는지. 문을 열고 들어가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난 전혀 무방비 상태인 한 남자의 진한 눈물을 보았다. 창으로 비껴 들어온 잔광이 그의 숨많은 머리숲에서 은빛을 띠고 반짝이는 것도. 대기실의 문이 열리고 간수가 고개를 내민다. 764번. 창규는 그냥 앉아서 나를 본다. 따라 들어가 봐. 나만 말은 않고 눈만 크게 떴다. 기다릴게. 짧고 간단하다. 주머니를 찾아 손을 찌르고 창규가 몸을 일으킨다. 오르막길을 내다보고 섰다가 뒤돌아본다. 아직도 서 있는 나에게 턱짓으로 어서 라고 말한다. 몇 개의 문과 구부러진 복도를 돌았다. 그는 전혀 낯선 모습으로 서 있었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고 수염이 자라 턱이 거뭇했다. 움푹 파인 눈빛, 북청색의 수위, 일그러진 표정. 믿기지 않아 눈을 크게 떴다. 이 낯선 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삶의 어디에 숨어 있다가 불쑥 튀어나온 복병인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어둠에 헹궈 올린 듯 암울하고 침침하다. 가슴이 저리다. 어머닌. 내 오가는 감정과는 달리 그는 침착하게 어머니 안부를 묻는다. 건강하세요. 그가 나를 빤히 본다. 어디에 갈무려져 있던 저항이 저린 가슴을 상쇄시킨다. 어머니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나도 모를 일이다. 겨우 여기에요? 내게서 도망친 곳이?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된다. 도망쳤다는 표현이 말도 안 되고 상쇄되는 저린 가슴도 말도 안 된다. 운전은 언제 배운 거예요, 대체?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어. 그랬던가. 그가 운전을 할 줄 알았다는 걸 전혀 몰랐다. 학교 앞 로타리였어. 속이 울렁거린다. 또 그 로타리가 문제인가? 의심과 염려, 불안에 시달렸던 시간들이 밀려온다. 첫날부터 왜 그곳을 지나게 됐는지 재수가 없었어. 후배들의 가두시 때문에 택시와 버스들이 겹겹이 늘어섰더군. 창을 닫아도 눈은 맵고 땡볕은 쨍쨍 내리쬐고. 그가 말을 멈추고 잠깐 나를 올려다본다. 떨떠름하고 쓸쓸한 표정으로.
일정한 기상, 취침, 식사, 차가운 벽이 만들어준 생경한 질서가 그에게 배어있다. 셔츠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어.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날 것 같더라. 주인 여자는 시간이 늦었다고 짜증을 내고 제기랄. 저놈들이 먹고 살기 힘든 줄 알기나 해. 미친놈들. 도서관에 처박혀 있어도 안이 꼽고 뒤틀릴 놈들이. 그런 시간이 3시간이나 가까이 됐어. 허리에 빳빳한 힘이 간다. 저놈들이 원하는 게 대체 뭐야? 짜증을 내던 주인 여자가 욕설을 퍼붓더군. 정신 나간 놈들. 세상 판국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날뛰기는. 겨우 교통이 풀리고 로터리를 빠져나오는데 내 정신이 아니었지. 그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다. 우리가 그동안 은밀히 주고받았던 건 이런 직감일 것이다. 순전히 내 과실이었지. 내 실수로 그 아이는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할 텐데 난 겨우 4년형이라니.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너무 길어. 그랬구나. 이제야 알겠다. 그가 날 찾은 것이 아니구나. 어머니를 찾은 것이구나. 갑자기 웃음이 비어져 나온다. 그의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곁에서 들리는 것만 같다. 부탁이 있어서 널 보자 했어. 들어줘야 한다. 말해요. 내 음성은 터무니없이 은밀하다. 쇠창살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아파온다. 자꾸 그의 푸른 민둥머리가 시야를 가려 눈이 감긴다. 말해요. 어머니한테 다녀와줘. 가서 그래 외항선을 탔다고. 너무 급히 떠나 연락을 못한 거라고. 1년 반이 지났으니 2년 반 남았다고도 해드려요. 명혜야, 너한테 할 말 없어.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해. 재수없는 놈 만나. 이런 말 하기 싫어 널 안 만나려고 했어. 어머니한테 갔다 와줘. 어머니 만나는 일을 왜 내가 해요? 왜 내가 하냐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얼굴이 확 뜨거워지고 그에게 2번씩 내뱉은 말이 첨예한 칼끝으로 변해 명치를 찌른다. 명혜 네 말이라면 믿으실 테니까. 그가 고개를 숙인다. 끝에 닿았다고 체념을 하고 나면 어느 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다시 솟아오르곤 했다. 부질없는 일인 줄, 곧 다시 처음보다 더 나빠지고 말 줄 알면서도 난 그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노인에게 3년은 너무 길어. 난 어머니를 알지. 희망이 있으면 어머닌 견디실 거야. 지금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 생각만 간절하다. 너에 대한 연민은 버릴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눈물이 그렁이 고인다. 우습게도 난 어떡해요? 하고 말하고 싶어진다. 후줄근한 북청색 수위에 달린 단추 귀퉁이가 깨져 있다. 그 8월의 울적한 무더위를 나는 못 잊는다. 그와 함께 강의실을 나오면서 가슴 밑바닥에 굳게 엉겨붙던 그 앙금도. 정문을 빠져나오는 그가 걸음을 멈췄다. 어스름이 깔린 교정을 돌아다 봤다. 그 침묵의 짧은 어느 순간 그가 내 어깨를 돌려세우며 말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가주겠니? 다시 와주겠니? 내 귀엔 그렇게 들렸을까? 그래야 안심이 된다면요. 불안하고 초조한 내 심경은 애초부터 문제가 안 되었다. 이젠 걸러내리라. 살이 촘촘한 채에다 모두 걸러내리라. 내 일상을 끊임없이 들쑤시는 이 연민과 안타까움을. 간수가 표정없는 얼굴로 들어온다. 시간 종료. 직업에 충실한 목소리가 섬뜩하다. 그와 동료들이 핵살이 작살처럼 꽂히는 잔디밭 위에서 스크럼을 짜고 4박자의 구호를 외칠 때 나는 화장실에서 최루가스의 매운 눈을 씻어내며 늪속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옥상에서 그와 동료들이 학교를 빠져나가 로타리로 향하는 걸 보며 느낀 아득함을 어떻게 설명할까? 일정한 간격의 계단 그 맨 아래 칸으로
내 몸이 구르는 듯한 위기, 환각에 한참씩 시달려야 했다. 상황과 생각들이 모두 절망으로 가득 차면 햇살의 빛깔이 보인다. 그 무심한 투명한 색, 굴러서라도 어디로든지 박히고 싶은 나른한 유혹, 그의 뒷모습에서 그 유혹을 느낀다. 간수의 인도로 그의 모습이 아예 사라지고 말았을 때야 간절하게 솟구쳐 오는 것이 겨우 난 지쳤어요 라니. 시간이 좀 있어. 30분 후야. 기차표에 적힌 시간을 읽고 창규는 차표를 내민다. 새로운 공기들을 묻혀 드리기엔 겨울은 너무 추운 계절일까. 대합실 안은 한산하다. 커피 마실래? 아니면 간단한 걸로 욕이라도 하던지. 섭섭해할 줄 알면서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흔들고 만다. 내가 지친 것 같이 보여요? 생각도 않는 말이 터무니없이 튀어나온다. 뭐라고 대답해 줄까? 창규에겐 이제 더 들킬 것도 없다. 그래서인가 창규에게 따뜻할 수가 없는 것은 네 레포트를 언제 본 적 있었지. 철저하게 연구 분석 검토 거기에 확인까지 거듭했더군.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 나도 하기 싫은데 지금 가야겠어 꼭. 창규가 울적하게 나를 본다. 네. 창규의 저 눈빛에 서리는 하염없음을 안다. 가슴 속에 체념이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아파야 하고 자신을 책망해야 하는 건지도. 녀석을 생각하면 큰 죄를 진 것 같아 마음이 안 편해. 내 일이 순조로울수록 그래. 여행 가방을 맨 남자가 열차 시간표를 쳐다보며 들어선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함께 할 수 없는 묘한 데가 있었어. 개찰 시간이 임박한 것일까 어느새 사람들이 꽤 모여 있다. 봄학기 때부터 1시간짜리 강의를 맡게 됐어. 맨 먼저 녀석 생각이 나더군. 그랬어요. 몰랐어요. 정말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군요. 말 대신 괜히 씁쓸해한 웃음이 나온다. 녀석에게 빚을 진 기분이야. 그 압력이 평생 내 뒤를 쫓아다닐 거야. 내가 함께 가줄까? 아니에요. 갑작스런 창규의 기습에 나는 그만 황황해져 손까지 내젓고 있다. 차표가 한 장뿐이잖아요. 내 의사표시가 너무 완강해 황급히 덧붙였지만 겨울 열차 안은 대부분 빈자리 일이라. 방송으로 개차를 알린다. 사람들이 부스스 일어나 개찰구 쪽으로 간다. 뜨거운 게 닿으면 뜨겁다고 소리쳐. 너 아무 말 않고 있는 거 볼 때마다 불안해. 일어섰다. 까닭없이 은영의 얼굴이 떠오른다. 영무원이 내 차표를 확인하는데 창규가 지나가는 말처럼 중얼거린다. 나 결혼한다. 다음 주 목요일에. 먼 상각을 타고 펼쳐진 들판에 눈이 쌓여 있다. 달리는 열차와 함께 바뀌는 풍경, 지나온 것과 마주쳐 오는 것들은 서로 닮은 데가 있다. 허허러운 벌판을 따라가면 만나지는 마을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어머니를 위해 계속 서울에 거주해야 했던 그가 훌쩍 탄광촌으로 간다 했다. 방학이 될 때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갑충 같다. 이렇게 갇히고 마는 걸까? 눈을 떠도 감아도 온통 캄캄하다. 꿈속에서까지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하고 난 아침이면 식은땀을 흘린다. 입을 크게 벌리고 밥도 못 먹겠고 하숙집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제풀에 도망치듯 뛴다. 탄차를 타고 갱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내가 과연 저 햇살을 다시 보게 될까 생각하면서 웃는다. 무너짐과 썩는 냄새의 환각이 늑골 사이사이로 박힌다. 어긋나 버린 미래에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씨를 뿌리겠지. 너는 어떠냐? 그가 3번째 편지를 보내왔을 때 답장을 쓰다 말고 발딱 일어섰다. 주소만 듣고 사북에 갔을 때 사방은 온통 검은 것들로 들어차 있었다.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그의 눈빛도 골짜기마다 검은 물이 흘렀다. 그가 선로에서 나를 안았다가 떼었을 땐 내게도 검은 물이 옮겨올 것만 같았다. 그곳까지 찾아가는 동안 내 감정은 세심하게 고조되어 있었고 이미 어느 만큼 신경은 멍들어 있었다. 그곳의 특별한 색깔 때문에도. 그래서였을까? 가장 깊고 외진 섬은 그의 가슴일 것만 같았다. 내가 이 꼴인 줄도 모르고 어머닌 다음 학기 땐 턴론 팔 생각하실 게다. 장학금 타게 됐다고 그래요. 그럼 효자가 되잖아. 그가 내 뺨을 손가락을 동그랗게 모아 튕겼다. 난 쉽게 그의 빛깔로 물들었다. 검고 어둡게 가라앉는 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와 함께 삶의 풍요를 맛보리라고도. 따뜻하지도 춥지도 않았다. 그 방은. 몇 시쯤이나 됐을까? 지금쯤 어머니는 케냐 남자 앞에서 가슴을 졸이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나를 민망해하며 그 남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합니다 뿐일 것이다. 남자가 어머니 마음에 찼다면 더욱 당황하고 긴장하셔서 골똘히 생각해 덧붙인다고 해도 미안합니다의 앞이나 뒤에 정말 이나 섞으실 게다. 미안합니다와 정말 미안합니다의 차이를 모르는 남자는 어머니에게 발칵 화를 내리라. 아버지의 의처증은 기습적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평화스러운 소읍의 푸른 기와집. 햇살은 늘 오래된 것 같이 말라 있었고 그 빛에 아버지 정복에 붙어 있는 계급표들은 반짝 빛났다.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찰서 앞에는 다리가 있었고 학교를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했다. 다리를 지나면서 유리문 안에 늠름하고 건장한 아버지를 훔쳐보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여자아이들을 우습게 보는 사내아이들도 나를 우습게 보지 못했다. 아버지의 금빛 계급장은 언제나 반짝이고 있었으므로. 가을 운동회 소고놀이 연습으로 몸이 노곤했다. 다리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거기엔 부서진 자동차가 있었다. 눈에 익은 차였다. 놀라지 말고 집에 가보거라. 안경 쓴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집으로 달렸다.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러도 할머니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집은 정막 속에 팽개쳐진 한 폭의 정무라 같았다. 그때 왜 갑자기 허기를 느꼈을까? 산뜻한 추위가 소고놀이 연습으로 노곤해진 몸을 긴장시켰다. 이웃집에서 밥 타는 냄새가 건너왔을 때 마당에 배나무 가지를 잡아당겨 통통한 배를 한 개 땄다. 빈집 토방에 앉아 배의 단물을 빨면서 턱을 달달 떨었다. 가족들을 만난 건 병원에서였다. 경찰서 자동차가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지만 하필 그 차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는 게 우리 가족에겐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는 왜 아무도 그 불행을 막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 소읍 경찰서 안에서 가장 높은 계급장을 달고 계셨는데도. 분명 삶에는 기습이 있다. 헤어나오려고 온 몸을 부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지도 모른다. 강원도 사북 탄광굴 무너져 5명 사망, 7명 실종. 그 토막 기사를 읽은 건 창규와 함께 간 찻집에서였다. 찻집 화장실에 들어가 수돗물을 세차게 틀었다. 오래오래 손을 씻으면서 그만 무대 위에 있고 우리들은 모두 구경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나까지 포함해서. 교생 실습을 나간 학교로 그가 찾아왔다. 난 깜빡 쓰러질 뻔하였다. 그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쓸면서 허탈하게 웃었다. 무엇을 꿰뚫어 보려는 듯 그의 눈은 깊게 들어가 있었다. 더러워. 문방구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는 침을 뱉었었다. 어깨를 푹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였다. 왜 그랬을까? 그가 세상에다 침을 뱉고 있다고 생각된 것은 모두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난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곧 잦아들고 말았지만 그가 다시 침을 뱉지는 않았다. 당신 일도 아닌데 왜 참견이냐고 하장했어. 캄캄한 굴에 갇혀 앞에 놓인 죽음을 볼 때마다 더 낭패스럽더군. 총알같이 내쏘던 말을 뚝 멈추고 그가 성큼성큼 걸었다. 사망자 가족만 빼놓고 다 마찬가지 생각이더라고. 함께 갇혀있던 사람들까지도. 하긴 다시 빛을 본 것만도 감지덕지 했을 테니까. 그의 등 뒤에 서서 더욱 잦아드는 소리로 나는 연극 대본을 읽듯 중얼거렸다. 있는 힘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도 다 털어서 살아가는 거야. 그가 돌아봤다. 무척 피곤한 얼굴로. 그의 손톱과 발톱 속에서 검은 찌꺼기들이 모두 빠지는 데만도 꼬박 나흘이 걸렸다. 그는 아무 것에도 의욕을 못 느끼고 무력감에 빠져 오래 비워둔 그의 자취방에 틀어박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꽤 오랫동안. 차창밖 하늘이 어두워 보인다. 지나온 어느 곳, 이제 맞닿게 될 어디쯤에선 눈이 내릴지도 모르겠다. 일정한 속도, 일정한 소음을 남겨두고 레일 위를 질주하는 건 기차가 아니고 풍경일지도 모르지. 신경의 밑둥까지 의자 밑으로 가라앉는 것 아닌지. 폭삭 사그러드는 느낌을 떨치려 몸을 세웠다. 내가 졸업시험을 끝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에선가 털고 일어나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포장마차라니 의아했지만 그가 생각 속에서 일어나 준 게 다행스러웠을 뿐이다. 그는 상기될 정도로 그 일에 열중했다. 꼬치 국물에 은근한 맛을 주려고 물을 큼직하게 칼질하거나 물을 팔팔 끓여 국숫가락을 건져내거나 꼼장어에 양념 간장을 묻혀 석쇠에 얹는 일들을 얼마나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하던지 어느 순간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그가 면발이 가는 국수를 따뜻하게 말아주었다. 신용이 아니라 정말 맛있어. 내가 국물까지 푸르르 다 마시면 더 줄까? 그는 솔직하고 구김없이 웃었다. 분주한 그를 보며 논문 손질을 마저 마치고 앞치마를 두르고 도우리라 생각했다. 화장실에 가는지 중년 사내가 머리를 쓸어 올리며 뒤쪽으로 건너간다. 사내의 구부린 뒷모습이 문득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 아버지도 이젠 새치가 희끗하겠지. 그날 사고로 아버진 오른다리를 잃었다. 비웃뚱거리면서 마루에 앉아있거나 마당을 들어서는 내 눈과 마주치면 시선을 황급히 돌려버렸다. 주변 사람들의 방문에 노골적으로 화를 냈고 누굴 만나지도 찾아가려 하지도 않았다. 아버지의 칩거로 집안에 넘치던 화기는 냉기로 변하고 반짝반짝 빛났던 것들에게선 녹이 묻어났다. 어머니가 의족을 권했을 때부터 아버지의 독은 어머니에게로 퍼부어졌다. 이깟 곰으로 나를 치장하라고? 왜? 이 꼴이 벌써 보기조차 싫어졌나? 트집 될 곳도 없는 걸 꼬투리 잡아 아버진 어머니를 들볶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괴롭힌 것은 이웃들의 안된 눈길과 어머니의 아름다움이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 경관이란 아버지 직업은 역효과였다. 의심과 경계가 몸에 뱄던 아버지의 직업의식은 온통 어머니에게로 집중되었다. 어머니의 걸음까지 꼬투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입덧을 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설상가상이리라. 나를 낳고 소식이 없어 애타게 고대하던 일이 시행착오를 범했던 거였다. 어머닌 늦은 입덧이 아버지의 언 마음을 녹여주리라 생각했는지 병원에 다녀와 화사하게 웃었지만 아버진 길길이 뛰었다. 어느 놈이야? 바로 되지 않음 죽여버리겠어. 어머닌 마당을 나뒹굴었고 난 그만 섬뜩해져 버렸다. 아버지의 손이 나를 가리켰던 것이다. 저건 어느 놈 딸이야? 나자빠진 어머니의 일그러진 웃음엔 사뭇 광기가 느껴졌다. 아버지의 연일 이어지는 육탄 공세로 14년 만에 새로 가진 아이가 떨어져 나갔을 때 어머닌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내 손을 끌었다. 가자, 명예야. 낯선 간이역 벽시계가 2시 20분을 가리킨다. 케냐 남자와의 약속이 1시간 20분 지난 셈이다.
어머니는 내 방문 앞에 계실지도 모르겠다. 잠긴 자물쇠통을 흔들어 내 부재를 확인할 때 어머니 가슴을 쓸고 간 쓸쓸함이 짚어진다. 어쩌면 케냐 남자에게 어렵게 다음 약속을 만들어 두셨는지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난 어느 속에 속할까? 무리 속에 알맞게 흡수되려면 적당히 자기를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던가. 논문 손질도 마치기 전 새로운 모양, 냄새로 그는 패배했다. 삶의 영역은 이미 일찍 눈뜬 사람들로부터 복잡한 금이 그어져 있다. 그는 금 밖에 오리 새끼였다. 단속반원들이 빼앗아간 것은 단순한 포장마차가 아니었다. 그가 사북에서 해고 수당으로 받아온 임금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꼬박꼬박 붙여오는 피였다. 멍청해져 있는 나를 향해 외려 그는 담담했다.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그의 간단한 말의 깊이가 어디인지 짐작해 보려다가 들고 있던 논문 자료를 길바닥에 떨어뜨렸다. 잘 된 거야. 어차피 난 터잡이들한테 위협받고 있었으니까. 멀리 보이던 잔설에 덮여있던 밭고랑과 논뚝들이 새눈을 받으면서 가까운 풍경 속으로 급히 끼어든다. 그때마다 바람의 센 숨결을 느끼겠다. 들판이 하얗게 가려지고 비슷한 풍경들도 하얗게 덮여 천지엔 온통 눈만 보인다. 졸업식이 있던 날도 저렇게 눈이 펑펑 쏟아졌었지. 함께 졸업을 해야 할 식장에 그는 하객으로 와 있었다.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가 나타나자 동료들이 모여들었다. 형, 어쩔 수가 없었어. 누군가가 체념조로 말했다. 다 우리 잘못이야.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와 함께 복학한 동료였다. 창규만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장에 들뜬 분위기, 가족들을 비롯한 그 많은 인파에 섞이지 않고 끝까지 그의 곁에 있어준 건 창규였다. 선물이야. 함께 있어주던 창규가 가고 난 뒤 그가 부시럭거리며 조그만 걸 내게 내밀었다. 선물도 할 줄 알아요? 그때 내 눈은 동그랗다 못해 땡그랬을 터였다. 그가 웃었다. 지금 풀어봐도 돼요? 그는 또 한 번 흐흐 웃었다. 그날 나를 바래다주는 길목 어느 집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는 어둠 속에서 그가 말했었지. 널 사랑해. 어떡하지? 가슴 밑바닥으로 어떡하지? 라는 말이 떨어져 내려 난 움찔했었다. 포장지 속엔 빨간 장갑 두 짝이 나란히 포개져 있었다. 내가 끼고 다니던 5손가락 장갑 끝이 달아해진 것을 그가 보았는가. 콧잔등이 찡하니 울려서 그와 작별을 나눈 골목으로 뛰어나갔다. 사람은 없고 외등갓 위로 하얀 무녀들의 고개가 번뜩이고 있었다. 꿈결같이. 그때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던가. 어느 곳에서부턴가 눈이 그쳐 있다. 그와 함께 로터리로 나서는데 늘 주동이었던 선배가 그부와 결혼을 했었다. 난 그녀를 잘 몰랐지만 결혼식에 참석했다. 2층 신부 대기실에서 백합 부케를 들고 있는 그녀와 시선이 짧게 마주쳤을 때 아름다워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웨딩 마치 때문이 아닌 특별한 아름다움이 그녀에게 있었으므로 잇몸까지 다 드러내고 웃는 웃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식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그렇게 웃었다. 그녀가 신혼여행지에서 짧은 엽서를 보내왔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운 것이고 그것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없는 무서운 것이야.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상처가 깊숙이 자리 잡을 때부터였을 거야. 외로움 앞엔 무엇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없어. 말줄임표의 까만 점이 6개쯤 찍혀 있는 맨 끝에 그녀는 사랑받게 라고 쓰고 있었다. 외로움은 무서울 뿐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어느 길로 들어왔는지 입구 출구를 전혀 찾을 수 없고 버려졌다는 슬픔에 사로잡히고 말지. 돌아가는 길 표시에 그레텔의 빵 조각은
딱따구리가 먹어 치워버리고. 일 나가던 한복집 일감이 밀려 이틀 밤을 꼬박 새고 돌아온 어머니는 감기에 몸살이 덮쳐 누웠다. 위궤혈이 고질이 되었다는 건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됐지만 아버지와 헤어진 외로움과 내가 주는 긴장이 어머니를 더 아프게 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사흘을 계속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자꾸 춥다고 떨었다. 손을 내줬다가 깜빡 정신을 놓기도 하였다. 조제약은 목으로 넘기기도 전에 토해냈다. 미움도 물도 다 토해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좀 더 나빠져 있었다. 혹시 어머니가 영영 못 일어나시는 게 아닐까? 무슨 정신으로 아버지 집에까지 갔는지 모른다. 차를 탄 시간 외엔 정신없이 뛰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따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문 밖에서 아버지 나예요. 명예예요. 하고 소리쳤다. 네가 웬일이냐? 내 다급함에는 상관없이 아버진 한참이나 바라본 후에야 물었다. 병원비? 어떻게 그만한 돈이 갑자기 생겨? 망망에 있는 나를 할머니가 추스렸다. 며칠 후에 다시 와보려무나. 며칠 후엔 어머닌 죽고 말 거야. 난 그 말을 밖에 내지는 않았다. 낯설음 때문에 집을 나온 지 1년도 안 되어 내 방과 내 창문에 모두 덧문이 쳐져 있는 게 보였으므로. 어머니는 한복집 아주머니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그때야 난 소리 죽여 울었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눈밭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있다. 그의 어머니가 학교를 다녀간 날 무엇인가에 상처 입은 기분으로 많은 길을 걸었다. 자꾸 가라앉으며 몇 번인가 진저를 치면서. 앙금진 기분 그 진저리의 끝간 곳에 산부인과가 있었다. 그가 알까? 그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일으킨 반란이었다는 것을. 고갯길을 내려오고 다리를 건넌 버스가 마을 초입에서 멎는다. 소년과 나를 내려다 놓고 미끄러운 길을 거북이처럼 천천히 달린다. 역에서 대흥리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과교 동창고 앞에서 내려달라고 해. 깨진 단추코를 매만지며 그가 말했었다. 근면 자조 협동 창고벽에 푸른 글씨가 선명하다. 창고 앞 맞은편 사이길로 접어들면 우물이 나온다 했다. 사이길로 접어든다. 어디엔가 숨어있던 사람이 확 몰려와 얼굴을 때린다. 기차를 내려 가게에서 산 귤이 담긴 봉지가 바스락 소리를 낸다. 창고 앞 사이길이라길래 그 길로 접어들면 골목이 나오고 집들이 나오고 마을로 들어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꽤 길다. 그 끝에 마을이 보인다. 양편은 나무 한 그루 없는 허허 벌판이다. 삶에는 분명 기습이 있다. 아버지가 그랬고 그의 절망이 그랬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내겐 기습적이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어머닌 재혼할 뜻을 비쳤다. 생각지도 않았던 터라 무슨 소리예요? 라고 간단히 말을 끊고 말았다. 아버지의 의처증이 괜한 것이 아니었는가. 설령 그렇더라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너무도 팔짝 뛰는 내 모습에 놀라셨는지 어머니는 웃만 떼놓고 말았다. 그건 내게나 새삼스러운 일이지 어머니에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때까지 2달이나 걸렸다. 일정한 한복일을 얻기까지 파출부 일도 서슴지 않았던 어머니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수그러들게 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러나 기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10여 년을 홀로 살다가 재혼할 생각을 할 때엔 상대의 경제력이 튼튼하다든가 아니면 그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그러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간단히 옷가지만 챙겨 터만 옮겨갔다. 그날 10여 년 만에 처음 아버지를 찾아갔다. 놀랍게도 아버진 새 여자와 살고 있었는데 여자와의 사이에 2 아들이 터울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시위가 툭 끊어지며 힘이 빠졌다. 어머니의 재혼을 알리면서
상대가 월남전쟁에 참전한 상위 용사며 어미가 버리고 간 토끼가 셋이나 딸렸다는 걸 말하지는 못했다. 왜 어머니가 그 어둠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었는지 난 지금도 모른다. 어머니의 소심한 가슴 어느 곳에 그만한 담력이 숨어 있었는가도. 귤봉지를 왼손으로 옮겨주려는 순간이었다. 벼랑간 시커먼 구름대가 쏜살같이 몰려왔다. 공중에서 들판으로 내려앉는 기세가 너무도 요란하여 난 그만 귤봉지를 놓치고 말았다. 난 소스라친다. 눈 바닥 위로 주홍빛 귤들이 산산이 흩어져 있다. 길 양편 들판으로 까마귀 떼들은 검은 날개를 퍼득이며 내려앉는다. 눈길 위로 떨어진 귤들을 주워 담는다. 내 기척에 푸드덕거리면서도 달아나지 않는다. 창규가 일러준 대로 그가 일하는 공사장을 찾아갔을 때 그는 등지개를 지고 오줌을 누고 있었다. 모래와 시멘트를 섞는 삽질 소리, 네모판에 찍혀져 나오는 블록들, 일정하게 틀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언덕에 앉아 바라보며 일이 종료되길 기다렸다. 그는 블록을 지고 임시 계단용 사다리를 반복해서 오르내렸다. 사다리를 내려오면서 이따금 내 쪽을 바라보며 잠깐 서 있곤 했다. 거리가 멀어 그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다. 이윽고 해가 지고 내가 앉아있던 언덕변 맞은편 하늘에 붉은 노을이 깔렸다. 때에 저른 목장갑을 툭툭 털며 그가 내 곁에 와 앉았다. 하루 벌이가 괜찮아. 일당으로 받은 지폐를 꺼내 보이며 그가 흐흐 웃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포식시켜 줄 테니까. 그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수없이 쓴 이력서가 번번이 수포가 되었을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우산 장사를 했던 그 장마 때부터였는지 출판사 세일즈맨으로 입사한 보름 동안 한 건도 못 올리고 스스로 포기한 그 어느 틈에서부터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른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의 끄트머리에서 그는 소지하고 있던 모든 책들을 버렸다. 아끼는 만큼 심취해 있던 책들을 난폭하게 태우고 찢어버리는 그의 절망을 난 보고만 있지 못했다. 그래서 말했다. 결혼을 하자고. 그에게 조금만큼의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위험한 걸 좋아하지 않잖아, 넌. 그에게서 돌아온 말은 그것이었다. 그의 말이 틀린 데는 없었다. 위험한 걸 좋아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다. 그를 무릎 꿇린 함성이 맹목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알면서 가세하지 못한 건 최루가스를 피해 화장실로 달려간 건 모두 위기를 느껴서였다. 거기다 수석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내게 있었으니까. 대문이 활짝 열려 있다. 열려 있을 뿐 아니라 바람에 대문이 닫혀지지 않게 큼직한 돌로 괴어 놓았다. 대문으로 한 발짝 들어선다. 아무 기척도 느껴오지 않는 집은 넓고 휑하다. 앙상한 감나무 가지 위에도 바람은 있다. 쿨럭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침 소리가 바람과 섞인다. 계세요? 안에서 알아듣기엔 소리가 턱없이 작다. 처마 밑과 쌓아놓은 집더미에 크고 작은 고드름이 주렁주렁하다. 누구 안 계세요? 이미 내 몸은 대문에서 10발짝도 더 들어와 있다. 컹. 내 기척을 이제 느낀 것인가? 마루 밑에서 늙은 개가 튀어나온다. 뛰어나오던 기세를 멈추고 늙은 개는 꼬리를 오그려 붙이고 짖기 시작한다. 방문이 열린다. 누구 왔소? 누워 있었던 듯 노인이 반쯤 몸을 내밀고 마당을 살핀다. 노인의 시선이 내게로 와서 멎는다. 저예요, 명예. 누구? 누구라고? 노인은 머리에 동여맸던 무명띠를 풀고 옷자락을 여미며 밖으로 나온다. 돛돌 위에 털신을 꿰면서 노인은 비틀거린다. 내가 안으로 한 걸음 옮기자 늙은 개가 다시 기세를 높이며 막아선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그렇다우. 노인의 동공이 내 얼굴에서 정지한다. 명해, 명해 맞지?
이런 추운데 이걸 어쩌나. 노인은 단박 달려와서 내 어깨를 만져보고 팔을 짚어본다. 노인의 발에 신발이 없다. 면 양말 위에 덮어선 코가 납작하게 눌려있다. 내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던 안타까움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낸다. 노인은 내 손을 아랫목 이불 속에 끌어넣는다. 괭이가 박히고 가시가 돋은 노인의 손바닥. 그 안에 따뜻한 피의 감촉이 닿는다. 방바닥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추운데 이 먼 곳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닌가 보았다. 대바구니 안 완성돼 마무리 작업 중인 잿빛 털조끼 사이에 대바늘이 꽂혀 있다. 발 뻗고 편히 앉어. 불편할 테니까 겉옷도 벗고.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져서 외투의 단추를 땄다. 목도리를 풀자 노인이 받아 반으로 접어 아랫목에 밀어넣는다. 따뜻하게 해두려는 배려 일이라. 그런데 이런 환대를 받아도 되는 걸까? 불쑥 찾아와서 놀라셨죠? 누군가 올 것 같았구먼. 혁수 애비가 꿈에 뵀어. 늙은이 허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말을 멈추고 노인이 이윽히 나를 건너다 본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얼마나 묻고 싶을까. 기다림에 얼마나 애가 타고 말랐으면 대문에 돌까지.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죽은 사람이라 귀한 손이 올라치면 꿈에 뵈어. 혁수 애비가 백군이었거든. 죽었다고 전에만 들었지. 시신도 못 봤지. 엉겹결에 발을 뻗자 뭔가 발끝에 걸리며 소리를 낸다. 괜찮여. 쭉 뻗어. 노인이 이불을 들자 거기엔 2개의 밥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다. 내 발짓으로 뚜껑이 열린 그릇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솟고 있다. 노인은 쓰다듬듯 뚜껑을 덮고 이불을 다시 덮었다. 혁수놈이 불쑥 오면. 나에 대한 연민은 털어낼 수 있다던 그의 말이 떠오른다. 순간 등뼈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 그 구멍 속으로 내 몸의 원기가 모두 새어나가는 것 같아 눈앞이 아찔하다. 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내 의식은 한참 동안 방 밖에서 떠돈다. 원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바람이 진입하는 것 같다. 외항선을 탔대요. 난 또 한 번 밥그릇을 건드리고 만다. 왜 자꾸 말이 끊기는지 모르겠다. 한꺼번에 죄다 말해버려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말해버려야 되는데. 2년 반 남았대요. 너무 급히 떠나게 되어서 연락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요. 어머니께 저보고 전해드리랬어요. 편지 붙이기가 몹시 힘들다고. 믿으셔야 해요. 노인의 미간이 움찔한다. 믿으셔야 해요. 라니. 어쩌자고 그런 실수를. 문고리가 달그락거린다. 밖의 바람을 막아주기엔 창호지가 너무 얇아 보인다. 반이나 허옇게 센 머리카락이 빈혈을 빠져나와 앞니마를 가렸다. 노인이 찬찬히 나를 본다. 동요 없이 침착한 빛이 오히려 불안하다. 바람은 어쩌자고 쉬지도 않고 저리 칼처럼 불까. 그럼 난 믿고 말고. 난 그놈이 뭘 해도 다 믿어. 그놈이 하는 일인데.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을 해도 믿고 말고. 내 속에서 나온 놈인데. 어딘가 모르게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 눈은 웃고 있는데 노인이 가슴을 움켜쥔다. 이놈의 기침이. 노인은 심하게 나오는 기침을 다스려 보려고 손바닥으로 연신 가슴을 쓸어내린다. 목젖까지 기어 올랐던 뜨거운 응어리를 삼키고 노인에게 다가가 등을 쓸어내린다. 상처받았다는 생각을 얼마나 더 해야 할까. 노인의 기침은 방 안의 모든 걸 함께 흔든다. 좀 누우세요. 이러다가 말어. 먼 길을 왔는디 뭐 좀 먹어야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 마음이 안 편해 그래. 잠깐 앉아있소. 내 금방 국을 데펴올 테니, 내가 노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일뿐이다. 눈이 오네.
올겨울은 눈이 푸져. 혼잣말인지 내게인지 중얼거리는 노인의 소리에 방문을 열어본다. 눈발이 송이져 내리고 있다. 열린 대문 밖에도. 어머니가 재혼이란 걸 하고 처음으로 방문한 날이 기억난다. 내겐 어떤 설레임이 있었다. 푸른 수액을 뿜어 올리는 정원수, 아귀다툼하듯 꽃이 핀 화단 등을 누이면 기분 좋을 만큼 안락하게 흔들릴 의자, 따뜻한 온기가 묻어있는 창문과 커튼, 그리고 그분은 어머니의 사소한 구석까지 헤아려 줄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과 자애로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으면 했다. 어머니의 안락한 새 살림들을 보면 휑한 마음이 메워질지도 모른다. 감추려고 해도 자꾸 고개를 드는 새삼스러운 감정을 재워줄 테지 했다. 어머니는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었다. 사내 아이였는데 8, 9 돼 보였다. 옹색스럽게 비좁은 수도가에서 아이의 등을 밀다 말고 어머닌 고개를 들었다. 이놈 귀엽지? 발가벗고 있던 아이가 후다닥 방으로 뛰어갔다. 때늦은 분꽃이 시들고 있는 한 뼘이나 될까한 기역자집 모퉁이 공지에서 휠체어를 탄 사내가 그림처럼 앉아서 나를 봤다. 어둡고 긴 터널 속에 갇혀있는 듯한 사내의 얼굴에 우수가 끼어 있었다. 제가 말한 딸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인사시키자 그의 얼굴은 오슬락말락 하다가 종래엔 일그러지고 말았다. 아슬아한 절망, 벼랑 아래로 떠밀렸을 때나 느낌직한 난감함, 뼈를 사기는 것 같은 아픔 중 어느 게 먼저 느껴왔는지는 모른다. 난 휘적휘적 걸어서 서로 붙어있는 집들과 콩나물 장수와 구멍가게에 알 수 없는 어머니의 내면을 지나 나왔다. 명혜야. 뒤따라온 어머니가 나를 불러 세웠다. 명혜야. 아이를 씻기다가 잔뜩 젖은 옷을 만지면서 어머니는 애원하듯 내 이름을 2번 더 불렀다. 난 그런 어머니를 붙박인 듯 서서 쳐다보고 또 쳐다봤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이게 어머니의 다는 아닐 것이야. 어디에 숨겨놓은 복병이 또 있을 거야. 정순이라고 있지. 어렸을 적부터 혁수를 무척 따랐는데 그의 어머니는 내게 숭늉을 따라주고 뜨개질감을 집어든다. 노인답지 않게 익숙히 실을 감치고 코를 잡아당겨 등판과 앞판을 잇는다. 흥건스럽고 마음이 우물속같이 깊은 아여. 혁수놈이 돌아오면 헛손질로 노인은 코바늘로 손등을 긁히고 만다. 숟가락을 놓는다. 바람소리가 속에서 윙윙댄다. 눈이 어두워서. 왜 더 먹지. 국이 맛있어요. 다 비웠는걸요. 속이 탄 거요. 밥 두어 숟가락에. 노인은 대접의 숭늉을 들어준다. 뜨개질감을 놓고. 일부러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난 지쳤는걸요. 가슴 속으로 맹맥한 게 차오른다. 그래요. 난 지쳤어요. 전 그만 가봐야겠어요. 그의 어머니는 볼에 댄 사람처럼 화들짝 놀란 눈을 뜬다. 삐걱거리는 의자에라도 지친 몸을 쉬고 싶다. 온 몸을 축 늘어뜨리고 사흘이나 나흘쯤 꼼짝 않고 있으면 힘이 날까. 방학일 텐데 눈도 저리 내리고 시간도 늦었는디. 혁수 방이 비었은께 하루 묵고 가면 늙은이 욕심이지. 노인이 팔을 뻗어 내 손을 쥔다. 그러고 싶다. 그의 방이 비었다는데. 내일 아이들 중간 출석 날이에요. 내 말을 거둬들이고 싶어 가슴이 뜨거워진다. 한 번 더 권하면 그렇게 하리라. 노인이 방문을 열어본다. 꽃잎같이 펄펄 눈이 쏟아지고 있다. 벌써 꽤 많이 쌓여 있다. 노인이 몸을 돌려 나를 본다.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지? 잠깐이면 돼야. 노인은 방문을 불이 나게 닫고 뜨개질 바구니를 당긴다. 날씨도 추운디 이걸 입고 가라고. 입기만 하면 되니께.
등 치수가 혁수놈 거라 크긴 허겄지만 넉넉하면 더 뜨셔. 아니에요. 전 뒷말을 못하겠다. 빈몸 가득 끈끈한 무엇이 괴어온다. 무엇일까? 이 눈물 같은 것은. 가만히 방문을 열고 나온다. 열린 대문으로 누가 불쑥 들어설 것 같다. 성큼 걸어와서 구둣발로 서너 번 기척을 내며 어머니 저 왔어요 한다면 바람이 불 때마다 대문이 받쳐놓은 돌에 부딪힌다. 견고하게 경직된 무엇이라도 뚫을 듯 싶은 소리다. 누가 기다림에 대해 묻는다면 저 문소리를 말해주리라. 저기가 그의 방일까? 마루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책상이 보인다. 방바닥이 따뜻하다. 이불이 깔아져 있고 흰 벽갯잎엔 때가 묻어 있어 사람의 머리 내음이 맡아질 것 같다. 누가 방금 책을 보다 나간 것처럼 책상 옆 나무 상 위에 책이 펴 있다. 그가 여기서 잠을 자고 기지개를 켜고 어두운 마당을 내다보며 서성였겠구나. 철사로 엉성하게 이어진 커튼을 들추었다. 눈밭 위에서 늙은 개가 어슬렁거린다. 커튼을 놓고 책상을 쓸어봤다. 나뭇결이 망가진 곳, 볼펜 자국, 잉크가 엎질러진 흔적을 손바닥이 지날 때마다 거의 지난 시간들이 유추되어 온다. 벽 사진틀 속에서 그가 웃고 있다. 졸리면 이 책상에 얼굴을 묻고 하품을 했으리라. 다가올 미래에 긴장하며 존재를 생각하며 내게 보내온 편지도 여기 엎드려 썼겠지. 학교를 못 나오게 된 후 이 책상에 앉았을 때 그의 마음을 쓸고 간 회한이 짐작된다. 어쩌면 이 깊게 파인 흠집을 그때 냈을지도 모르지. 생각 없이 책꽂이에 얹힌 우편물을 꺼냈다. 알림, 본적, 전북 정읍군 정주읍 과교리 과교동 299번지. 그의 성명이 적혀 있고 생년월일. 아, 놀라길 잘하는 내 팔뚝에 소름이 잔뜩 돋았으리라.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으면서. 우편물은 그의 최종 공판을 알리는 거였다. 꿈속까지 헛손질을 계속한 것 같이 감각이 없다. 그가 형을 받은 걸 이미 1년 반 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도대체 내가 모르는 것들, 내 가슴으로 미처 받아들이지 못한 일들이 도처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 걸까? 노인이 나를 보고 서 있다. 난 그만 황황해져 들고 있던 우편물을 떨어뜨렸다. 노인과 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계속돼도 그는 사진틀 속에서 웃고만 있다. 내가 떨어뜨린 우편물을 노인이 주워 올린다. 색이 좀 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담담하게 조끼를 내밀면서 노인은 우편물을 다시 서랍을 열고 넣는다. 모른 척할 셈이었제. 놈이 그걸 원하니께. 볕도 안 들 곳에 버려둔 마음이야 썩어나지만 창살 밖에서 몇 분 만나야 늙은이 얼굴 대하면 지놈 속만 꺼멓게 탈 거고.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동거인을 분명 창규로 댔다고 했었다. 노인은 사진틀 속의 얼굴을 잠깐 올려본다. 학교 찾아간 다음 날 광고를 냈제. 서울에 동생이 살고 있는데 부탁을 했어. 그땐 하도 기운이 없어서 이러다간 죽지 싶어서 그놈 만나야 쓰겄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서울을 갔던 거요. 광고를 낸 다음 날 뜻밖의 구치소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그가 아니라 담당 경관이었단다. 나를 모르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단 거요. 나한테 묻더구만. 그래도 만나봐야 쓰겄으면 만나게 해준다고. 처음엔 그러겠다 해놓고 생각해 본 게 그게 아니여. 그냥 맥없이 돌아왔제. 공판 결과나 알려달라 부탁하고. 근데 공판정에는 갔었구만. 얼굴이나 볼까 해서. 곧 어두워질 텐데 서둘러. 사진 속 그의 얼굴을 쓸어보고 나를 향해 노인이 가만 웃는다. 손에 경련이 나서 손목에 힘을 주려니까
이번엔 턱이 떨려온다. 어여 입고 나와. 내 신경들의 동요를 알아챘는지 노인이 황급히 방문을 연다. 빈 방 안에서 내 세포들은 안심하고 어디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고개를 젖힌다. 팔, 목, 다리, 몸 전체가 지진을 만난 것처럼 휘청대더니 후들후들 떨린다. 주저앉았다. 어느 집에서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오른다. 멀리서 보니 마을은 눈밭에 우뚝 솟은 성체 같다. 들판이 끝나는 마을 뒤 산등성이 끝자락에 해가 걸려 있다. 안개 속같이 희끄무레한 하늘 때문에 해는 붉은 빛을 잃고 동그란 자태만 드러나 있다. 눈은 사방을 덮어버리고도 그 위로 소복이 또 쌓인다. 노인은 괴롭게 기침을 하면서도 가볍게 앞서 걷는다. 그만 들어가세요. 몇 번째 권유인지 모른다. 노인은 역시 손을 내젓는다. 기침이 덧나겠어요. 그만 들어가세요. 저기까지만. 노인이 가리킨 곳은 움집인 줄 알았던 우물이다. 다리가 무겁다. 로터리까지 나간 동료들이 호각 소리에 쫓겨 다시 학교로 밀려오거나 어느 담벼락으로 몸을 숨기는 걸 볼 때도 따끔거리는 눈을 씻으려고 수도가를 찾을 때도 이렇게 다리가 무거웠었다. 확신에 차 있지도 무관심하지도 못한 나 자신을 쓰러뜨리고 싶었을 때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러다가는 방향 감각을 아예 잃고 말지. 바로 눈앞에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깜빡 멀어져서 그쳐버린 것인가 하고 눈을 크게 떠보면 사방에서 어지럽게 난무한다. 내가 비틀거렸던가. 노인이 내 어깨를 감싸준다. 순간 왜소하고 작은 노인이 나의 몇 배나 돼 보인다. 70년을 넘게 살아낸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 노인의 의지 때문이리라. 저녁밥 짓는 연기가 이 집 저 집에서 솟아오른다. 눈발과 연기로 인해 마을이 한참이나 더 멀게 느껴진다. 저 연기가 오르는 집으로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숨어들어 본다면 저들의 삶을 엿보고 싶어진다. 고삿길을 돌아 낮은 담을 들여다보며 서로 섞인 신발의 짝을 맞춰보다가 거짓없이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게 된다면 문 밖이라 하더라도 금세 따뜻하고 넉넉해지리라 저들에겐. 식구들의 저녁을 짓기 위해 아궁이 앞에서 짓불을 떼며 연기 눈물을 흘리고 있을 저들에게는 확실한 무엇이 있을 것 같다. 도망치거나 비켜나지 않고 삶이 주는 아픔을 문질러 쓰다듬을 줄 아는, 흉터를 가슴속에서 사귈 줄 아는. 갑자기 내 어깨를 감싸고 있는 노인의 팔에서 스르륵 힘이 빠지는가 했는데 그만 푹 고꾸라진다. 어머니! 엉겹결에 어머니란 소리가 튀어나온다. 노인은 고꾸라져서 심한 기침을 해댄다. 난 흠칫 뒤로 물러섰다. 눈발 위로 검은 빛깔에 가까운 핏덩이가 흥건하다. 파랗게 질린 얼굴을 추운 탓이라고만 생각하다니. 연신 각혈을 쏟아낸 노인은 기진에 쓰러졌다. 노인을 일으켰다. 몹쓸 사람, 이런 줄도 모르고.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입술 언저리를 닦았다. 저고리와 손바닥, 치마에 묻어있는 피도. 노인을 등에 업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허수아비 같다. 사람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정신 차리세요. 말은 얼어붙어 떼지지 않는다. 오던 길로 돌아섰다. 노인을 업고 뛰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이 기습은 그에게 얼마나 치명적일까. 춥고 서늘한 벽에 등을 대고 앉아서 그는 삶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을 온통 닫아 걸리라. 아, 달라진 건 없다. 내가 조금 지쳐 있었을 뿐. 서울에 가면 그에게 책과 속옷과 치약을 영치해 주리라. 그리고 말하겠다. 외항 선원으로 항해를 떠난 거라고. 돌아올 때는 튼튼한 가슴으로 만선의 닻을 내려야 한다고. 그의 어머니 엉덩이를 두른 손이 시렵다. 장갑을 또 어디다 뒀던가. 면회 대기실, 서울역,
기차 속, 귤 가게집? 생각이 안 난다. 전혀 모르겠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슴 속에 낯짝으로 끼워 두었는지도.